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넷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네, 대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인천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평화가 중요한 도시라며 평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 바로미터인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이 힘든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선수라며 자영업자와 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방역 체계도 유연하게 바꾸고 그리고 경제도 살려야죠. 총량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 서민의 삶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인천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내세웠습니다. 인천은 평화가 중요한 도시라며 평화가 곧 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적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군사 갈등이 고조되면 외국 기업은 철수한다는 겁니다. 사드 추가 배치 등을 발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인천은 특히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를 입는 곳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갈 것이고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안정된 평화적인 한반도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을 찾은 이 후보는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TX-B 조기 추진과 바이오 항공 미래 먹거리 사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최근 정부가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닌 간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의회는 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이 뿔뿔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도지사와 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투표로 국민이 직접 뽑고 있습니다. 이걸 직선제라고 하는데 지난 1991년 31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가 뽑는 간선제가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인천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선출 방식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인천시의회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남궁영 인천시 의원은 간선제 부활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지방의회의 권한은 더 커집니다. 결국 권력 분립이 무너져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방선거가 3개월여 남은 민감한 시점에서 추진하는 건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 움직임은 자치분권을 역행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단체장이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직선이란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 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을 놓고 자치분권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인천 서해와 서울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온 이후 중단됐던 한강까지의 여객선 운항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운항 재개에 힘을 쏟고 있고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정윤, 김대우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은 지난 2012년 5월에 개통했습니다. 이 들어간 예산은 총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강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는 김포시를 지나 인천 서구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는 18.7km, 폭 80m, 수심은 6.3m입니다. 네, 이 같은 경인 아라뱃길을 만든 주된 이유는 물류와 여객 운송입니다. 그런데 개통된 뒤부터 지난 2019년 말까지 물류 처리 실적은 당초 계획의 8.2%, 여객 운송 실적도 20.2%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경인 아라뱃길에 그 기능을 두고 공론화가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는 이 물류와 여객 운송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문화와 관광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권고했죠. 네, 그런데 서해에서 한강까지 여객선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뱃길에 국제 크루즈선 등을 띄우는 것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스스로 내놓으면서 이 사업은 자연스레 없던 일이 됩니다. 이로부터 1년 뒤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되고 오 시장이 구상했던 여객선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은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된 지 2년 만에 중단됩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까지 여객선이 다녔지만 여러 이유에서 당시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지난해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현 시장이 내세운 선거 공보물을 보면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시장님, 이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라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경인 아라뱃길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2조 수천억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네. 그 조 단위의 돈이 예산이 투입돼서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물류, 그다음에 관광 네, 그랬죠.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단됐던 한강까지의 여객선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텐데요. 길은 닦아놨는데 그 길을 이용할 교통편이 없다면 그 길이 효용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하기 넉 달 전 경인 아라뱃길의 주운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본위원회는 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운 중심의 경인 아라뱃길 기능과 운영 관리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립하기를 권고함. 이런 권고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인 아라뱃길에 다시 여객선을 띄워야 한다는 뜻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겁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백억 대의 유지관리비, 그에 걸맞지 않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희망은 네, 희망컨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선착장이나 물류 기지를 마련해서 주운 수로로 활용을 하고 그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인천시 역시 경인 아라뱃길에서 한강까지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한 뱃길을 개통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멈춰선 여객선이 다시 경인 아라뱃길의 물결을 따라 서울 한강까지 운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환경부에 전달한 정책 권고문의 핵심은 문화 관광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의 물류 여객 기능을 축소하고 문화 관광 기능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수질 개선. 공론화위원회는 4에서 5등급 수준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경인아라뱃길 수질 농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는 대부분 하천 등급 수질, 보통 기준 이하지만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는 보통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녹조를 발생시키는 클로로필 A 농도는 4월부터 7월 사이 특히 높았습니다. 클로로필 A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mg을 넘으면 조류 대발생이 발령되는데 최고 400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총 대장균 수를 보더라도 보통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기준의 120배에 달하는 대장균 수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조사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점 1지점에 있어서 수질이 2지점보다 매우 나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질소라든가 인, 그리고 클로로필, 그리고 대장균 수가 증가하는 거로 봤을 때는 하수의 유입이 의심이 되고요. 근데 아라천 인근에는 생활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근의 소규모 상가에서 유입되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창 처리수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선 수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안은 닫혀있는 서해 관문을 개방해 물의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 없이 유람선 운항 등을 논의하는 것은 논란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수질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물의 흐름을 또 이렇게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유람선을 띄우게 되면 이 상황이랑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둬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질 개선이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경인 아라뱃길이 물류 기능을 상실한 만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활성화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용역은 빠르면 올해 8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수질 개선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용역에 반영할지 여부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해준 공약과 관련해선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 주 심층기획 두 번째는 근대 문화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인천이 근대 문화자산의 보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과거의 건축물들이 지역 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김지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림극장의 시작은 1957년 개관한 평화극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막극장의 무성영화를 상영하면서 오랫동안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관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경영난으로 잠시 문을 닫기도 했지만 2013년엔 노인극장으로, 2년 전엔 인천 미림극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는 주로 고전이나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자리를 잡았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인근 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영화관 존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길 건너편에 이제 아파트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3,500세대인가요? 꽤 큰 세대가 들어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상가를 짓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신대요. 근데 그게 확정은 아니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건물주분을 탓할 이유는 없죠. 미림극장에서 약 1km 떨어진 동구 화수동. 이곳엔 한국노동운동의 산실 역할을 해온 인천 도시산업선교회가 있습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1960, 70년대. 당시 이 교회에서 노동자 산업안전교육이 이뤄졌고 정당한 노동권리와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운동에서 배제됐던 여성 노동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독일 방직 사건과 관련해서 뭐 여기 독일 방직 노동자들이 어디 갈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 지하실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피난처 역할을 했던. 최근 이 교회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 동네를 허물고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화수 화평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감안해 건물 존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민들이 공공의 개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노동자의 도시로서 어떤 그런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그 노동산업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도시산업선교에도 보존할 수 있고 뭐 이런 역할을 이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기로에 서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실내 극장인 중구 애관극장.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등장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민간 매각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민들을 중심으로 애관극장을 지키자는 여론이 확산됐고 인천시가 공공 매입을 추진하다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 시민사회는 모금운동을 진행해서라도 영화관을 지켜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 근현대 역사가 다 녹아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이런 소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시장 논리에 맡겨가지고 철거돼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은 꼭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좀 뜻을 모아가지고 시민 모금도 하고 또 기업들의 또 모금도 이어지고 또 모자란 금액은 또 인천시가 지금 보태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애관극장을 인천의 공공자산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좀 빨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근대 산업문화유산들.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앞서 인천 지역 근현대 산업문화유산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연대해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화유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발상의 전환을 통한 용적률 거래제, 에코뮤지엄 등 다양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상징인 일본 육군 조병창 병원 건물.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울분이 서린 동일 방직 공장. 1970, 80년대 인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한국 최초의 근대 극장인 애관극장과 시민들의 애환을 함께한 단관극장 미림까지. 개발 논리에 근현대 산업문화유산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인천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인천 근현대 산업문화유산 보존연대가 출범한 겁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합니다. 인천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자는 겁니다.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인천 역사 편찬원을 구성을 하고 특히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인천시 문화유산 부서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인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에코뮤지엄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200~300년 전에 형성된 도시 유적인데 그냥 걸으면서 우리는 파리의 옛 도심지를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대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여기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생활도 영위해 나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용적률 거래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에 제한을 받는 곳이 있다면 다른 구역에서 경제적 가치를 사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크게 짓거나 이런 쪽에 파는 겁니다.
용적률을. 그러면 그쪽에서는 10층까지만 질 수 있었던 거를 17층까지 질 수 있겠죠. 그 대신 이 7층까지 추가로 지은 것에 대해서 이익이나 이렇게 나온 거를 중구 동구 지역에 이런 그 구도심지 쪽에 계속적으로 이익을 환원해주는. 이 밖에 50년 미만 현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 문화재 신설과 전문 인력 양성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됩니다. 지난 21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요. 인천시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시작해 서울 강남과 노원을 관통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지난해 5월 서울 7호선이 성남역까지 연장되면서 많은 인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개통하는 성남 연장선은 기존의 인천도시철도 1, 2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동서로 이어냄으로써 서울과 인천을 보다 가깝게 만들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이어집니다. 21일 서울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기점인 성남역을 지나 루원시티, 청라호수공원을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 10.7km, 7개 역으로 사업엔 1조 5,7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일부 노선을 공유하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시작해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를 지나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시는 최저간 마련을 위해 다음 달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에 2호선 연장 사업까지 진행되면 인천 서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2027년 10월 개통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중구의 대표 관광지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원도심의 월미도는 이미 널리 알려진 곳이고 바다 건너 마주보고 있는 시사이드 파크는 떠오르는 관광지입니다. 중구는 이 두 곳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정책 연구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도출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영종 월미 해상 케이블카 도입 사업. 최근 인천연구원이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수, 부산 송도, 사천, 목포 등 국내 해상관광 케이블카 추진 사례를 통해 중구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 추진 시 정류장 부지 확보, 해상 구간 안전성과 환경 영향, 관광 케이블카 매력성과 경쟁 환경 등 이슈들이 도출됐습니다. 정류장 부지 확보는 대상지 도시계획 시설 검토로 노선 시 종점에 각각 주차장 포함 2만 제곱미터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인천항 제1-2항로 간섭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가 주요 사안으로 분석됐고 해상 구조물 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는 계양장, 차이나타운, 인천국립해양박물관 등 원도심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영종도 인천공항 복합리조트 연계를 위한 해양문화관광벨트 구축의 디딤돌로 해상 케이블카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연구를 통해 정류장 부지 확보 등 도출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준비하고 영종, 월미 해상 관광 케이블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는 최종 보고회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련 업무 추진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송도 국제도시 도서관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해 모두 306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연수구가 사업비 82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설계 공모 심사 당시 적용되지 않은 사안들이 증액된 건데
연수구는 이 82억 원을 모두 구비로 충당할 계획이라 사업에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국 펜타토닉사의 디자인으로 목재 재질의 친환경적인 외관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최근 송도 도서관 건립에 사업비가 모자라 사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기존 사업비 306억 원에 추가로 82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모 당선작 외관은 콘크리트 골조에 목재를 더 씌우는 형태로 조성되는데 당선작이 제안한 해외 목재가 국내에선 불타지 않는 소재, 방염 인증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체 자재 구입에 25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목재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자재 비용이 이제 국내법에 자재가 좀 맞지 않아서 국내법에 맞는 자재로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되는 비용이 일부 있었고, 또 당초 송도국제도시가 매립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매립지 부지 파일 공사 등 추가 공사 비용이 41억 원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11억 원, 조경 비용 4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설계 공모 심사 당시 이 조건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연수구는 설계 공모 당시엔 설계사에서 주는 대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했고 세부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면 비용이 추가되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설계 원안을 좀 제대로 구현을 하려고 이제 부족한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해서 이왕이면은 애초에 의도했던 걸 하자라는 취지에서 사업비가 진행된 거고요. 연수구는 증액된 사업비 82억 원을 전액 구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수구의회 심사를 거쳐야 해 사업비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수구는 도서관 건립 사업이 2024년까지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으로 700년이 넘는 주차장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주차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부평구는 사라지는 주차장을 대신할 대체 주차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의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굴포천 복원사업. 복원사업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복개 주차장 779면이 사라집니다.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 앞 굴포천 1차 주차장은 오는 4월 폐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굴포천 2차와 3차 주차장은 이미 폐쇄됐고 부평구청역 주차장은 올해 상반기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주차장에 맞춰 대체 주차장도 조성 중입니다. 먼저 굴포천 2차 주차장 주변으로는 부원초등학교에 3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 굴포천과 맞닿은 곳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에는 184면 규모의 주차장을 이미 조성했고 인접한 주안 장로교회에도 300면 규모의 개방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굴포천 1차 주차장 주변으로는 올해 하반기 굴포천 좌우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부광교회 노상에 5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북부교육지원청과 부원 중에는 각각 51면과 22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평구는 굴포천 복원 공사 기간 동안 모두 838면의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는 주차장을 1050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미추홀구에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인천의 첫 공립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체계적인 미술 소장품 수집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인천시가 소장 중인 공공미술품은 총 900여 점으로 시청이 560점, 문화재단이 350여 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기증받은 작품의 경우 정확한 배경 조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장품을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천시청의 경우를 보시면 560점을 갖고 있는데
대체로 기증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 많은 작품들에 대한 분류라든가 이 정보화 작업은 거의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보니까 이 작품의 연도나 심지어는 제목도 없는 경우도 많았고요. 인천시가 2025년 말 첫 공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소장품은 미술관의 존립 근거이자 나아가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성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술사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수집품 정책 역시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은 지역적 테두리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합의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술사에서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지역을 가지고 그것만 연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천 미술이라고 해도 전혀 예외는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미술관의 경우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퍼포먼스를 소장품으로 구입하기도 했는데 소장품에 대한 장르의 확대도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구입은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 퍼포밍을 작가가 아닌 사람이 수행해도 이 퍼포먼스의 결과를 성능경 신문 읽기라는 걸로 호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이 부분에서 작가가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문 읽기 행위 얽기 개념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디아스포라가 인천 시립미술관 수집품 정책의 주요 담론으로 제시됐습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성을 수렴해 고유한 문화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수집품 정책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개항지로서 이런 모든 문화가 오고 가고 이 교류와 그리고 문화가 섞이고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성과 디아스포라의 접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미술 소장품 정책 용역은 오는 4월 마무리됩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과 용역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강화군이 지역 풍토에 가장 잘 맞는 향토 쌀 개발을 마쳤습니다. 쌀 이름은 강화도 나들길에서 따온 나들미로 정해졌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낮아 밥이 차지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종자 증식 재배를 시작하는데 2년 뒤엔 농민들에게도 나들미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군이 향토미 연구에 착수한 건 2년 전입니다. 한국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종자로 지난해 지역 기후 적응 시험을 진행했고 밥맛 평가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품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름은 나들미. 강화도 둘레길인 나들길에서 딴 이름으로 시민 공모를 통해 지어졌습니다. 밥맛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쌀에 함유된 단백질 양을 살펴보는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이 찰지고 맛이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6% 이하면 수, 6.1%에서 7%까진 우, 7.1%가 넘으면 미로 표기하는데 나들미의 단백질 함량은 5.8%로 기존 품종들보다 낮아 밥맛이 좋습니다. 그동안 강화 농민들이 재배했던 기존 외래 쌀 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래 품종인 추청하고 고시가리아를 대체할 품종을 이제 신육종 품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우선 만생종에는 요 나들미가 나오게 된 겁니다. 또 육종 전문가나 소비자 밥맛 평가단에서 추천별을 훨씬 능가하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강화군은 올해 종자 증식 재배에 착수합니다. 2년 뒤엔 지역의 일반 농민들에게도 나들미가 보급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나들미의 정식 품종 등록이 완료되면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향토 브랜드 쌀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섬 주민들도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한 1,250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7,000원을 내는 백령도 주민들의 운임은 5배 이상 줄어듭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여객선.
현재 인천시는 여객선 운임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8,340원 미만인 생활 구간은 뱃삭의 절반을, 8,340원 이상인 장거리 구간도 정액으로 5,000원에서 7,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교통비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듭니다.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돼 성인은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는 500원만 내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5개의 섬 주민 1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화공진이 인천에서 이제 동구와 함께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육지에서 이제 은퇴자나 또 이제 농어민 후계자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귀여 귀촌할 때 이런 그 부담으로 들어오는 교통비를 이제 여객선 이제 버스 요금으로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부담이 없이 섬에 들어가는데 이제 좀 쉽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 지역 대책에도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시민은 운임료의 80%를, 다른 지역 시민들은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슬기로운 교통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자칫 큰 사고로 번지는 일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현장 영상과 함께 올해 시민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달라진 교통법규 내용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주행 중이던 한 차량이 갑자기 정차합니다. 터널 한가운데 갑자기 멈춰서고 순식간에 정체되는 터널. 이를 발견한 터널 관리소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터널 안 신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터널 안은 정체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깜빡이를 켜고 정차 중인 택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택시 운전자는 갑작스런 구토와 두통 등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한 승객도 119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요 구조자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합니다. 터널관리소 직원과 승객의 신고,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있어 큰 사고 없이 상황은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를 예방하는 움직임은 또 있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제보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CCTV나 블랙박스 등 운전자들의 범법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시민 제보가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13개에 불과했던 과태료 부과 항목도 26개 항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진, 비디오 테이프나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한 겁니다. 운전자분들이 위반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도로교통법상에서는 그거를 CCTV나 영상이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그거를 추적하고 관리해서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대상자에게 처벌을 항목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항목이 원래는 13개 항목이었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13개 항목이 재초과가 돼서 26가지 항목으로 다시 과태료 항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된 항목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전용차로 위반 등 기본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119 앰뷸런스 차량 등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해 모두 13가지 항목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앞지르기 위반,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로 변경할 때 좌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게 되는데 그거를 안 켜게 되면 그것도 과태료 항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륜차 안전모를 안 쓰고 다니는 이륜차 운전자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과태료 항목에 포함이 되고 특히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든지 다시 또 물건 밖으로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여기서 잠깐 매너. 슬기로운 교통생활을 위해 올해부터 추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13가지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허용된 장소가 아닌 교차로,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 하거나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 이륜차 주행 시 본인은 물론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깐인데 이번 한 번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금물. 2022년 추가된 운전자 과태료 항목 확인하고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코로나19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출구가 보인다.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미국에서 활동했던 한 야구 선수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